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간만에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부 이슈들 엄윤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헤드라인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오래간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81% 오른 2343.1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4.55%나 급등했는데요. 772.84로 장을 끝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옅어지면서 원화값도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원 내린 1342.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제롬 파월 의장 발언 덕에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가 함께 하락하는 등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대외 호재성 소식이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금융당국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한시름 놓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미국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지금의 2%포인트인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또 한 번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덩달아 외국인의 자금 유출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우리도 한결 부담은 덜었습니다.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입물가 관리에도 좀 여력이 생겼고, 그다음에 환율 관리 측면에서 여력이 생겨서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국 금리 결정할 때 조금은 여력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7차례 연속 연 3.5%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정환 교수께서 조금은 여력이 생겼다, 우리 금통위가 했습니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대출 또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현재 위원들이 얼마나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커지는데도 금리를 쉽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내리기도 어려운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수라고 하는 가계대출과 물가 상황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대출, 이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조이기에 나서기는 했지만 또 늘어났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달 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3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른바 영끌대출 영향이 열풍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9월 이후에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상승폭을 크게 견인했습니다. 물가도 비상입니다. 오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로 오히려 기세를 키우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먼저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더 걱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해서 최근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바로 그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지난 주말에 고위당정 협의회까지 열렸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지난 1997년이죠. 외환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화두는 역시 급증한 가계부채였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친 뒤에는 이 가계부채 대책도 내놨습니다. 발표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조달 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하였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이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서 실제 대출 금리의 일정 수준 가산금리까지 더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커버드 본드라는 건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 은행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은행 자체적으로 현재 대출 금리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자 이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대출 심사도 좀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한 설문조사를 내놨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가파르게 내려왔죠.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를 의미합니다. 올해 4분기 마이너스 11을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인 건 은행의 대출 태도가 완화돼서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인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권을 향한 강한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혹시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우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은행권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잇따라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에요. 사실 대통령의 이 은행을 향한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예대금리 차로 인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또 한 번 은행의 돈잔치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올해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실적이 또 한 번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이들의 임직원 1인당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는다는 발표가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상생 금융 기조에도 발맞춰서 열심히 했고요. 또 역대 최대로 사회공헌 활동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이냐라는 거에는 조금 더 힘들 거라는데 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게 또 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차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2가 도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증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하긴 했는데 최근에 좀 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다 울상인데요. 이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FOMC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네, down to 2%. 발언을 들어보면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5%에 육박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 충분히 긴축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우리 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무려 3조 4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여기에 SM 시세 조정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나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려 6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영풍재지까지 요즘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장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외국인 순매도 보니까 8월에서 껑충껑충 뛰었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선 공매도가 무슨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 오히려 돈을 버는 투자 기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자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는데요. 네.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적정 가격으로 찾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문제는 최근 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대부분 이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부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까지 나서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소연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금융위원회 역시도 이르면 다음 주 공매도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긴 호흡으로 경제부 엄윤지 기자가 우리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